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긍정평가 39%, 직전 조사와 같았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54% 나타냈습니다. 자,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타난 배경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와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 정당의 시계이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총선이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갤럽 조사는 지금 이제 거의 변동이 없고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각종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예. 지역 현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버팀막이 돼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있어요. 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부산에서는 굉장히 내려갔고 네. 그 서울도 내려가고 수도권을 보면요 인천은 뭐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은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따지면 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큰 진전은 없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외교가 긍정평가 최상위 이유로 뽑혔었잖아요. 네. 뽑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의대 증원 문제가 긍정평가 1위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 1년여간 외교가 가장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던 이유는 바로 이제 한미 동맹이었죠. 예. 미국과의 가까운 협력 관계, 동맹 관계.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상승한 것은 의대 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도층이나 말하면 지지층들까지도 더 결집을 시켰겠죠. 네. 근데 올라간 이후에 이게 뭐 의대 정원 이슈가 마냥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승 후에 정체돼 있는데 결국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우리가 또 부산에서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라는 그 지표가 설명하는 메시지는 그거죠. 결국 경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의대 정원이 중요한데 그 이슈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슈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들어야 되는데 아직 다른 이슈가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까지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다른 소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잠깐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조사부터 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가 이제 여야 모두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1 이렇게 나왔고요. 자, 2월 5주 대비 지지율이고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녹색 정의당 1,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1, 새진보연합 0, 진보당 1, 조국신당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당 지지도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는 변동이 없어요. 3% 정도 떨어져 40%에서 3%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도 떨어졌고 같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부동층은 19%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에서 조국신당이 새로 들어갔는데 조국신당이 6%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정당 지지도변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이거를 끌고 왔느냐라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층들이 제3지대 정당을 생각하게 되고 그 제3지대 정당이 누구든 간에 하여튼 제3지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를 갤럽 조사에서는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리얼미터 조사는 굉장히 낙차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려 4.8%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는 4%가 넘어가면서 오차범위지만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거로 나오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 방향을 좀 봐야 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갤럽 조사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의 정당 지지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네. 예를 지금 들어서 리얼미터 조사를 리얼미터 말씀해 주시죠. 아니, 리얼미터 같이. 조사 좀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도. 예. 자, 보고서 말씀 좀 리얼미터 해주세요. 정당 지도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요. 네.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아마 본다고 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예. 45.4%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조금 말고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요. 하는 예. 걸 보면요. 예. 그리고요. 그런데 이러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안 나오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리얼미터는 그렇고요. 한국갤럽에서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서울에서의 지지도가 2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굉장히 난감해요. 네. 어느 정도 추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갤럽 조사에서는 무려 예. 43%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저거 저 갤럽 조사 24%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리얼미터에서는 45.4%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무려 2배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자, 이거는 참 또 하나 50대를 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그걸 거거든요. 설명해 주셔야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조사 달라진 방식- 건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예.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RS 방식과 예.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한쪽의 것을 보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여러 면에서 지금 갤럽 조사에서 보면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는 20%대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40%대로 오고 있다는 건 아마 공천 파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다고 예. 좀 보고 있는데 예. 이래서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50대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대, 50대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이 41대 35로 예. 오히려 7%포인트가 올라갔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보면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50대에서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 한번 예.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분석을 해주세요. 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사방법도 그렇죠. 다르고, 예, 시기도 좀 다르고. 복잡하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예. 같고요.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양당의 지지율이 다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는 거죠. 피로감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뭐 시끄러운 공천이든 조용한 공천이든 피로감이 있는 겁니다. 예, 공천 예. 후유증이죠. 예. 근데 이제는 한 30여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 그 몸부림의 내용을 잘 보세요. 자, 한국갤럽의 지역별로 보여주시면 예. 그러니까 뭔가 서로 대결하는 경합하는 곳에서는 서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몸부림이 나오는데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충청권이에요. 아. 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4대 32.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국 경민이다. 예, 예. 서울은 국민의힘 경민이다. 경기도는 이제 민주당 이렇게 인천 경기 나오는데 그럼 부산 울산 경남을 보세요. 부산 울산 경남도 보면은 아주 큰 변화가 아니에요. 또 한껏 올라갔었던 이 국민의힘은 조금 내려오고 민주당은 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서 좀 올라가잖아요. 예. 이 지점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천 이후에 뒤섞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가 비례대표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정당 지지율하고 비례대표 투표의향 비례대표 지지율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조국 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신당이 갤럽 같은 경우에는 6%였는데 지지율이 지금 그렇죠.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보면 15%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예. 지역구는 조국 혁신당에서 별다른 후보가 나올 거냐 예. 그런 반면에 예. 지금 비례정당의 투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인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15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40. 40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힘의 예. 위성정당하고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비례투표는 민주당 지지율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약이에요, 독이에요? 예.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약처럼 보여요. 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비례 득표를 네. 조국혁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상당히 난감해지죠. 왜냐하면 아니 투표소에 나와서는 에이, 당연히 지역구는 민주당 찍겠지 생각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16년에도 비례 득표 2위가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당이었어요. 예. 이번의 경우에도 피로감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혐오에 따라서 비례 투표만 조국혁신당을 찍고 안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예. 조국혁신당도 지금은 뿜뿜하고 있지만 나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율을 가져갔는데 조국혁신당에 지금 참여하는 인재들을 보면 황운하 의원 또 신장식 변호사 이들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조국혁신당도 그냥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조국혁신당만 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좋은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내려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동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예. 민주당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약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분과 관련돼서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예. 지지층을 만드는 창출 효과를 조국신당에 가져오는 거냐 예. 아니면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을 분산시키는 분산 효과를 가져오느냐 할 때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건 지표상으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신당이 정당 지지 6%에다가 15%니까 9%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가에서 31% 25%니까 6%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찍는 게 62%밖에 안 되고 예. 조국신당을 찍는다는 게 26%고 그리고 지금 진보에서도 32%가 조국신당을 찍고 40대에서 20%, 50대에서는 무려 28%로 민주당 비례보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해가지고서 분산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예, 이런 예. 식으로 가져오면은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결국은 계속해서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지금 또 예.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합쳐져서 반윤연대가 만들어져서 예.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거질 거다. 더 나아가서 투표율도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조국신당 관련돼서 조국혁신당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 반윤연대 속에서 오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결국 비리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상이 되면은 중도층에서의 이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례 정당 투표 의향 관련해서 조국 신당은 조국 혁신당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 정당은 이제 국민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주연합이고요. 그런데 저 조사 기간이 3월 5일부터 7일이었는데 선관위에 등록한 날짜는 3월 7일 이후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이름이요. 예. 당명이. 그래서 당명이 왜 조국신당으로 해놨나 조국혁신당인데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예, 아마 다음 조사 때부터는 바뀔 것 같아요. 바뀌죠. 네. 예,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그렇죠. 지역별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이 예. 부분일 거예요. 눈여겨 보시면 호남을 보시면 호남의 이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2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비례 정당입니다. 예. 50%를 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20%니까 호남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주축인 이 지지 유권자층이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 20몇 %가 된다. 다른 지역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TK 지역은 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로도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요? 연령대로 예.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연령대로는 2030 세대는 싸늘해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 예. 아파 찬스 그 예, 이유 때문인데 예. 학생층에서도 싸늘해요. 네. 근데 40대나 화이트 칼라는 의외로 네.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 연령대가 비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2030 세대에서 싸늘한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조국신당의
어떤 영향을 줄지 예.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근데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연령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네. 보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봤어요. 네, 네. 18세에서 29세의 연령층에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입니다. 예. 1%예요. 1%.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20대에서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굉장히 공정과 관련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젊은 층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예. 다만 현 시점에서 왜 그러면 15%가 나오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하나는 민주당 공천 과정 속에서 친문 학살로 이어지면서 친문의 상징적이라고 가질 수 있는 조국 대표한테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의 친문 지지층이 움직인 거와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네. 진보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상위권으로 포진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지했던 정당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어요. 이 이슈는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예. 다시 또 심판 성격이 있는 또 시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에서는 어떤 정치적 시각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느냐, 예. 명백하게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이 지점을 보게 되는 거죠. 이재명 그렇다면- 대표가 오늘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중도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또 해병대나 2030 MZ 세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공천 말고 다른 이슈들이 이제는 집중 부각됩니다. 3월 예. 한 달 동안에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해병대 이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가 상당히 이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슈가 지금 이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정권 심판론하고 이제 고야 심판론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 고야 심판론이 더 공천 과정 속에서 불거지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또 하나 보면은 이럴 때 네. 결국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가. 지금 선거는 당이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게 4월 10일 이후에 출국하면서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국 뭐 여당으로서는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은 저런 문제들 또 다른 여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제 걱정스러운 거냐면 이게 모든 정책에 대한 경쟁은 다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뭐 디올백 문제, 지금 이종섭 출국,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정치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좀 선거가 선거답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공천이 패륜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직 발언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바로 사과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 발언 실수하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거나 완전히 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은 투표일까지는 뭐냐면 이른바 네거티브, 예. 마타도, 그다음에 막말 예. 이 대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각 정당이 경쟁력을 최대한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한쪽이 막말을 하잖아요. 네. 적어도 5에서 한 10%의 지지율이 달아나고 그렇게 예. 되면 의석수도 적게는 뭐 한 10석, 아. 많게는 20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요. 양당의 못난이 대결 이제 그만 좀 해야 한다라고 양 당을 다 겨냥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입니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들이 꿈꾸는 영화 속의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도피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이찍 지지자 같은 소리를 하며 스스로를 온라인 악플러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못난이 대결 그만해야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앞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높게 나타나잖아요. 일반 정당 지지율에서도 개혁신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실제로 봐주세요. 보면 이제 개혁신당은 예. 삼각 파도를 맞은 거예요. 삼각 파도를 첫 맞았다? 번째 파도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출범. 예. 20,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우위를 갖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서 무너졌고 두 번째의 파도는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가 개혁신당이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개혁신당 뉴스가 언론에 전혀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 파도를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파도를 맞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제3지대에서 그동안 여러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그렇게 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3지대 정당에 있어서 조국 신당을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잠깐 패륜 공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YTN 엠블레인 조사에서 한 거를 가지고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민주당이 공천을 잘했느냐고 했을 때 잘했다는 게 61.7%밖에 안 나옵니다. 못했다는 게 25% 이상이 나와요.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누가 잘했느냐 보면 국민의힘 공천이 잘했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혁신 공천이다, 가장 시스템 공천이다 얘기하면 할수록 공천 얘기는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는 네. 내 코가 석자다. 개혁선당 내 당의 지지율은요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두 정당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뭐 나름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답답할 거예요. 빨리 개혁신당이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 개혁신당이나 이렇게 제3지대는 중도 또 수도권 2030 MZ세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산무현상입니다. 일단 구심점이 없다. 지역 거점이 없다. 또 파격적인 정책이 없다. 근데 참 이걸 해내는 건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만능이고 전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개혁신당도 새로운 미래도 조금 이게 양대 정당에 비하면 관심 바뀌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격전지 여론조사 지금 이제 각 언론사들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격전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부터 볼까요? 자, 총선 격전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 35, 이재명 당대표 43 이렇게 나왔어요. 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죠. 보여주세요. 네, 이 조사는 원희룡 41,
그리고 이재명 45로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앞서 조사는 TV조선, K스tat 리서치고요. 지금 조사는 갤럽 조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격전지 여론조사긴 한데요. 자, 전국에 254곳이죠. 네, 254곳. 지역구 중에서 한 곳만 택해라. 그러면 다들 인천 계양을이에요. 그렇군요. 인천 계양을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예.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원희룡 전 장관 후보자도 사실 국민의힘을 대표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윤석열 정부 게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또 번쩍 들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지역구의 결과가 모든 선거의 평가를 다 가름할 정도다. 그렇군요. 대표할 정도다. 예. 그런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도 뭐 제각각이긴 합니다만 점점점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특징을 하나만 예, 살펴보면 예. 이재명 대표 여기가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비슷한 결과입니다. 네. 43%든 45%든 근데 이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율은 뭐 35가 나왔다가 41이 나왔다가 이렇게 예.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아. 조사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 여기가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후보들 영향도 있거든. 여기에 사실은 이번 총선에 한국 정치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이재명,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어요. 예, 여기 뭐 예. 최근에 또 이천수 선수까지, 아. 유동규까지.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선의 모든 결과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는 것이 이 지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점점 더 팽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지역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의 예. 아주 굉장히 그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네. 5번의 선거 중에서 네.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함. 재보궐선거 빼놓고는요. 그만큼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3번이나 이겼고 말이죠. 아.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그리고 네. 민주당의 정말 초강세 지역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저 정도로 지금 일단 그 짧은 기간 내에 예. 지지를 올렸다는 얘기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저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예. 지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네. 그리고 민주당이 4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예를 들어서 그 대표는 이 정당 지지 쪽에서 완됐지 외연 쪽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사에서는 자기 정당 지지도보다도 굉장히 높게 얻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선거 용어로 얘기하면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밑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 마포 을, 또 경기 성남 분당 갑, 그리고 경남 양산을 3곳을 차례로 쭉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네, 서울 마포 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요. 함은경 국민의힘 후보 지금 공천을 받았죠. 28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44 이렇게 나오네요. 네, 또 다음 여론조사도 볼까요? 네, 이게 함은경 33, 정청래 49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음 지역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분당 가보겠습니다. 분당 안철수 40.0, 이광재 36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요. 또 분당 갑, 예. 안철수 49.8, 이광재 40 이렇게 나왔죠. 네. 하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양산으로 가볼까요? 예. 네, 양산을은요. 김태호 41, 김두관 39 이렇게 나왔고요. 또 조사 기관 하나 더 있죠. 예. 양산을 김태호 46.5, 김두관 35.2입니다. 저희가 2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격전지 3곳에 대한 분석도 종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예. 화면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 제 발언 동안은 마포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마포부터 것 같아요. 볼까요? 결국 이번 선거는 정당 지지율이 기본이긴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 두 번째는 개인 후보의 영향. 근데 예. 여기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 국민의힘이 좀 높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럴 텐데 예. 이게 정청래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 영향이
이 지역에 상당히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아.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그렇다면 후광효과입니다. 예. 함은경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나 그다음에 이 호감도나 충성도가 이 지역에는 제대로 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후광이 필요합니다. 아. 이 선거는 함은경의 선거가 되면 안 돼요. 정청래는 예. 강자입니다. 이럴 때는 함은경의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의 선거. 한동훈 대 정청래의 대결. 아.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전체 선거판은 정당 지지율이 기본인데 예. 여기 후보의 개인 영향, 마지막으로 전극이 안 되는 곳은 후광효가 한동훈 또는 이재명 이 이름으로 좀 영향력을 탄력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예. 이게 생명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교수님, 지역에 예. 저 지역에서의 실은 이제 이념적인 성향을 분석한 걸 보니까 네. 진보가 38%, 예. 중도가 32, 보수가 2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진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는 데는 마포리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4%포인트 차이 나니까 저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싸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보면 거의 정확하게 네.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제 그 이제 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7, 예. 여당이 많이 된다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마포 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두 지역구도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